첫 키스. 1944년 4월 16일 일요일. 키티, 어제의 날짜를 기억해주기 바란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처음으로 키스를 받은 날은 어느 여자에게나 분명히 중요한 날이 아니겠니? 나에게도 정말 중요한 날이야. 브라함이 내 오른쪽 볼에 키스한 거나 워커시가 내 오른손에 키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벼랑간 키스를 하게 되었느냐고? 지금 이야기할게. 어제 8시에 패트와 둘이 긴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는 내 어깨로 팔을 올리더니 이렇게 앉으면 내 머리가 선반에 닿아서 안 되겠어. 우리 좀 비스듬히 앉지 하면서 그의 의자 끝까지 몸을 기울였어. 나는 팔을 그의 등에 돌리고 그에게 안긴 것처럼 됐지. 지금까지도 이런 모양으로 앉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짝 붙어 앉은 적은 없었어. 그는 나를 힘껏 끌어안아서 내 왼편 어깨는 그의 가슴에 닿았고 심장의 고동은 빨라졌어. 패트는 내 머리가 그의 어깨에, 그의 머리가 내 머리 위에 맞붙게 된 후에야 잠자코 있었어. 이런 자세로 얼마쯤 지난 뒤 내가 벌떡 일어나 앉자 패트는 얼른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꼭 끼고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 끌어당겼어. 오, 나는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는 어색하게 내 볼과 팔을 쓰다듬고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 키티, 그동안 내 온몸을 휩쓴 감각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행복감에 잠겨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도 그랬으리라 생각해. 우리는 8시 반에 의자에서 일어났어. 그는 집안을 돌아다녀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어. 이때 벼랑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래로 내려가려 할 때 그가 내 머리 위에서부터 왼편 볼과 귀에 그리고 입술에 키스했어. 나는 패트를 밀어젖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어. 진정 나는 이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안내. 44년 4월 17일 월요일. 키티, 17살이 조금 넘은 소년과 15살도 채 되지 못한 소녀가 긴 의자에 앉아 키스한 것을 아빠나 엄마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 해. 그의 팔에 안겨 꿈을 꾸는 것은 퍽 아늑하고 조용한 기분이야. 그의 볼이 내 볼에 닿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커다란 그러나가 있어. 그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을까? 나는 그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 그러나 그는 아직 소년이야. 나는 내가 빨리 성숙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직 15살이 채 되지 못했지만 독립된 한 인간인 거야.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겠지? 언니는 약혼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자와 키스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패트와 나는 지금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 엄마도 아빠와 결혼하시기 전엔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우리의 그 행동을 내가 패트의 팔에 안겨서 나의 가슴을 그의 가슴에 대고 나의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그리고 얼굴을 마주했던 행동을 나의 친구들이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오, 안내야 무슨 망측한 꼴이니?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우리는 이런 좁은 공간에 갇혀서 공포와 불안에 떨며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 요즘은 특히 더해. 그렇다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왜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괴로워해야 하나? 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겠어. 그는 결코 나에게 슬픔이나 고통을 주지는 않을 거야. 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감정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일까? 키티, 나는 남의 눈을 속여가며 슬그머니 하는 짓을 쑥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아빠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일까? 우리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로맨스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은 몽땅 사라지고 말 거야.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양심이 만족할까? 패트와 의논해야겠어. 그와 의논할 일이 많아. 포옹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서로의 신뢰를 높이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굳게 맺어질 수 있을 거야. 안내. 참 조숙하네요. 44년 4월 18일 화요일.
키티, 만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 아빠가 방금 5월 20일 이전에 러시아와 이탈리아 그리고 서부전선에서 대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해방되리라는 희망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구나. 어제 페트와 나는 열흘 동안이나 미뤄둔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어. 나는 여자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비밀에 속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어. 헤어질 때 그는 내 입가에 키스를 했어. 황홀한 기분이었어. 언제든 나는 일기장을 들고 가서 그와 좀 더 의미있고 탐구적인 이야기를 할 작정이야. 매일매일 서로 껴안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어. 페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 긴 겨울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봄이 왔어. 4월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따금 가랑비가 내리는 멋진 계절이야. 뜰에 있는 밤나무는 벌써 파릇파릇 싹이 텄고 여기저기 조그만 꽃도 피어있어. 엘리가 일요일 날 고맙게도 수수나 세 다발과 나를 위해서 히아신스 한 다발을 가져다 주었어. 나는 이제 대수 공부를 해야 해. 키티 안녕? 안내. 44년 4월 19일 수요일. 키티. 활짝 열어젖힌 창가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두 볼의 따뜻한 태양을 느끼며 사랑하는 소년의 팔에 안겨 있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그의 팔이 내 몸에 느껴지고 말은 없이도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 부드럽고 행복한 기분에 잠기는구나. 이와 같은 침묵은 정말 값진 거야. 오, 이 고요함이 다시는 깨지지 말기를. 안내. 44년 4월 21일 금요일. 키티. 어제 오후에는 목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열도 없고 답답해서 오늘 다시 일어나고 말았어. 오늘은 영국 엘리자베스 공주의 18번째 생일이란다. BBC 방송은 왕실의 전통을 무시하고 엘리자베스 공주의 성년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어. 우리는 공주가 어떤 왕자와 결혼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적당한 상대자가 없더구나. 아마 공주의 언니인 마그리트 로즈 공주는 벨기에의 보도행 왕자와 결혼할 거야. 이곳에서는 불상사가 연거푸 일어나는구나. 바깥문을 튼튼하게 해놓자마자 창고지기가 나타났어. 분명 그가 감자가루를 훔치고 엘리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 같아. 은신처의 식구들도 물론 화를 내고 있지만 엘리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나 있어. 나는 내 작품을 몇 개의 신문사에 투고해 볼까 하고 있어. 물론 가명으로. 내일까지 안녕. 안내. 44년 4월 25일 화요일. 키티. 듀셸씨는 거의 열흘 동안이나 판단 아저씨와 말도 하지 않아. 도둑 사건이 난 후 듀셸씨 비위에 맞지 않는 안전조치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야. 그는 판단 아저씨가 언제나 자기를 비난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너희 아버지한테 말하겠다. 고 그는 나에게 말했어. 아저씨는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2층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간단다. 판단 아저씨가 몹시 화를 내셨기 때문에 아빠는 듀셸씨에게 사정을 설명하셨어. 듀셸씨는 이러쿵저러쿵 변명했지만 아빠를 납득시킬 수가 없었어. 뿐만 아니라 그는 아빠를 모욕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빠도 되도록 그와 말을 하지 않으신단다. 무슨 소리를 내서 아빠를 모욕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구 떠들어댄 것이 분명해. 나는 탐험가 블루르라는 귀여운 소설을 썼어. 집안 식구들 앞에서 낭독했더니 모두 재미있다고 칭찬하더구나. 안내. 44년 4월 27일 목요일. 키티. 오늘 아침 판단 아주머니는 몹시 울적한 표정으로 불평만 늘어놓았어. 첫째, 아주머니는 감기가 들었는데 약을 쓰지 못해. 콧물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모양이야. 둘째, 날이 흐리다거나 상륙작전이 시작되지 않았다든가 창밖을 내다볼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야. 나는 지금 괴팅겐 대학 교수가 쓴 황제 찰스 5세를 읽고 있어. 그는 이 책을 쓰는데 40년이나 걸렸대. 닷새 동안에 50페이지를 읽었어. 그 이상은 불가능해. 책은 598페이지니 얼마나 오래 걸려야 다 읽게 될지 알 수 없겠지? 알 수 있겠지? 게다가 2권이 또 있지. 재미있는 책이야. 이 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 넬슨의 최후 전쟁에 대한 짧은 노르웨이의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피트 대제의 노르웨이 침략, 찰스 12세 아우구스투스 스타니슬라버스 레진스키, 마제파, 혼 괴르츠 등의 자료 공부,
이것이 끝나면 브라질에 상륙하여 바이아 담배, 풍부한 커피, 리오데자네이루, 페르남부코, 상파울루의 인구가 각각 150만이라는 것, 흑인, 백인, 흑백 혼혈, 인구의 50%가 문맹이라는 것, 학질에 관한 것 등에 대한 공부, 물론 아마존강을 잊어버리진 않아. 시간이 조금 남으면 내가 좋아하는 족보에 대한 것을 조사하지. 잔, 빌렐름, 로데비크, 에른스트 카시미르 1세, 헨리리크 카시미르 1세, 그리고 마그리에트 프란시스카에 이르기까지. 12시에 다락방에 가서 교회의 역사를 1시까지. 2시가 지나도 소녀는 아직 공부하고 있어. 이번엔 코가 넓은 원숭이와 좁은 원숭이에 대한 연구. 오, 키티. 하마는 발가락이 몇 개 있는지 빨리 가르쳐줘. 다음에는 성서, 노아의 방주, 셈, 함, 요셉 등. 그 뒤에 찰스 5세. 페트와 같이 영어로선 데크리의 대령. 프랑스 동사 암송.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 비교. 공부를 정말 많이 하네요. 내 감기는 좀처럼 낫지 않아. 언니뿐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까지 전염됐어. 페트만은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는 나를 자기의 엘도라도, 이상향, 엘도라도라고 말하면서 키스하려고 했어. 물론 키스는 허락하지 않았어. 재미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오늘은 이만하겠어. 안녕, 안내. 44년 4월 28일 금요일. 키티. 나는 페트 베셀의 꿈을 결코 잊을 수 없어.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의 볼을 내 피부에 느끼고 그 황홀한 감청을 회상하게 되는구나. 이따금 페트에 대해서도 같은 느낌을 가졌지만 어제까지는 페트 베셀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어. 어제 버릇처럼 서로 허리를 껴안고 긴 의자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보통 때의 안내가 사라지고 제2의 안내가 나타났어. 제2의 안내는 주책 없이 굴지도 않고 까불지도 않는 그야말로 애정이 짙고 얌전한 안내였어. 갑자기 슬픔이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그의 바지 위에 떨어졌어. 페트가 눈치챘을까?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눈치챈 것 같은 티는 보이지 않았어. 그 역시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 그는 자기 앞에 두 사람의 안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8시 반에 의자에서 일어나 여느 때 헤어지는 장소인 창가로 갔어. 아직도 나는 떨고 있었어. 아직도 나는 제2의 안내였던 거야. 페트가 내 앞으로 다가왔어.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왼쪽 볼에 키스하고 다시 오른쪽 볼에 키스하려고 할 때 두 사람의 입술이 마주치고 우리는 그대로 입술을 꼭 맞대었어. 그리고 정신없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서로 껴안았어. 그는 난생 처음으로 여자를 알았을 거야. 그는 아주 말괄량인 계집애일지라도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녀도 애정을 가지고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거야. 지금까지 남자든 여자든 친구라고는 없었던 그가 감추지 않고 자기를 보여주었어.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의문이 하나 있단다. 이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빨리 감정에 휩쓸려서 페트처럼 어쩔 줄 모르고 행동해도 좋을까? 계집애인 내가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이야. 난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쓸쓸하단다. 그리고 난 이제야 겨우 위안을 발견했단다. 우리는 오전 중에는 여느 때처럼 행동해. 오후에도 이따금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마찬가지야. 그러나 저녁이 되면 종일토록 누르고 있던 그립고 행복하고 벅찬 기억이 되살아나서 서로의 일만을 생각해. 밤마다 우리는 굿나잇 키스를 하고 나는 페트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려와. 계단 아래까지 내려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니? 밝은 전등과 쉴 새 없는 질문과 웃음이야. 나는 꾹 참고 감정을 표정에 나타내지 않아. 내 가슴은 아직도 지나치게 예민해서 어젯밤과 같은 충격으로부터 즉시 회복될 수는 없어. 그리고 얌전한 다른 한쪽의 안내를 갑자기 숨길 수도 없어. 페트는 꿈은 예외로 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내 감정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어. 누구든 이런 감정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안정과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오, 페트, 넌 나에게 무엇을 했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지? 이제야 엘리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심정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좀 더 자라서 그가 구원에 온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옳을까? 안내, 솔직해야 한다. 그와는 결혼하지 못해. 그렇다고 그와 헤어지긴 괴롭고 페트는 아직 떳떳하게 성장한 인간이 되지는 못했어. 뚜렷한 주관이 아직 없고 삶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부족해. 그는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애야. 그보다는 내가 어른이야. 오직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고 있을 따름이야. 나는 14살 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까? 정말로 아직 사춘기의 여학생에 불과할까?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여느 아이보다도 고된 고생을 경험해왔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적 경험이 많아.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워한 나머지 너무나도 빨리 나를 허락한 것 같아. 후에 다른 남자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자기의 감정과 이성이 언제나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감정도 이성도 나타낼 시기란 따로 있는 법이겠지? 내가 적당한 시기를 옳게 선택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안내. 다음은 전쟁은 누구의 죄?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전쟁은 누구의 죄? 44년 5월 2일 화요일. 키티. 토요일 저녁 때 나는 우리의 일을 아빠에게 말해야 할지 페트에게 물어보았어. 잠깐 의논한 결과 그는 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 나는 기뻤어. 페트가 정직한 소년이란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나는 곧 아빠와 함께 물을 길러 갔어. 계단 위에 왔을 때 나는 아빠, 제가 페트와 같이 있을 때 서로 붙어 앉는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나쁠까요? 하고 물어보았어. 아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내야,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제한된 장소에서는. 위층에 올라가서도 아빠는 비슷한 충고를 해주셨어. 일요일 아침에 아빠는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내야, 너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봤다. 그건 과히 좋지 않아. 이 집에서 말이야. 난 너희들이 그저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페트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냐? 어머나,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너도 알다시피 난 너희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만 그래도 너가 조심해야지. 자꾸 위층에 가면 못 써. 그리고 페트를 댈 수 있는 한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언제고 남자지만 여자는 남자를 억제할 수 있지. 자유로이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만날 수도 있고 이따금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보통 환경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서는 언제고 같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헤어지려 해도 그럴 수가 없지. 온종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일은 너무 생각지 않는 게 좋아. 예,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페트는 정말 점잖은 아이예요. 정말 좋은. 그래. 하지만 페트는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곧 영향을 받기 쉽지. 페트는 천성이 좋으니까 나는 그 좋은 천성이 언제나 남아있기를 바란다. 아빠는 나와 좀 더 이야기하고서 페트와도 이야기하기로 했어. 일요일 아침 다락방에서 페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 안내, 아빠한테 말씀드렸어? 얘기했어. 하고 나는 대답하고 아빠는 과히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언제나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고 하셨어. 우린 절대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난 반드시 약속을 지킬 작정이야. 나도 그래, 페트. 그렇지만 아빠가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아빠께서는 우리가 그저 친한 친구라고만 생각하고 계셔. 우리가 그냥 친구로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난 할 수 있어. 넌 어때? 나도 그래. 난 아빠한테 페트를 믿는다고 말했어. 아빠를 믿는 만큼 너를 믿어.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페트?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 관로 속에 그는 몹시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난 페트를 믿어. 페트는 정말 좋은 소질을 가졌어. 너는 꼭 출세할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페트는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내가 말했지. 그는 몹시 화를 내며 천만에 그럴 수가 있어.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어. 아빠는 페트와 이야기하셨는가 봐. 그는 오늘 안내, 너희 아빠께서는 우리 우정이 언제든 애정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더라.
하고 말했어. 그러나 나는 우리가 서로 자제하면 된다고 대답했어. 아빠는 저녁 때 자주 그를 방문하는 것을 삼가라고 충고하셨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뿐 아니라 그를 믿기 때문이야. 나는 그를 믿고 또 믿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를 믿지 못하고 아래층에 남아 있는다면 무슨 꼴이람? 아니, 나는 찾아가겠어. 그동안에 디셸씨는 다시 쾌활해지셨어. 토요일 저녁 식사할 때 그는 정중한 네덜란드 말로 사과했어. 아마 아저씨는 그 말을 외했는데 하루 종일 걸렸을 거야. 그의 생일인 일요일은 평화롭게 지나갔지. 우리는 1919년산 포도주를 선사하고 판단시댁은 겨자조림 한 병과 면도칼 한 봉지, 클라리스는 레몬잼 한 통, 미프는 마틴이라는 책, 엘리는 화분을 선사했어. 그는 답례로 우리에게 계란 한 개씩을 대접했단다. 안내. 44년 5월 3일 수요일. 키티. 지난 일주일 동안의 뉴스. 정치 뉴스는 정말 아무것도 알려줄 것이 없단다. 나도 차츰 상륙작전이 곧 있으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 결국 연합국으로서는 소련으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야. 현재 연합국은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있어. 코프하이스 씨는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셨지. 그는 페트의 긴 의자용 스프링을 가져왔는데 페트는 묘하게도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야. 보씨가 사라졌다고 너에게 이야기했던가?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깜짝까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단다. 아마 지금쯤 고양이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누군가가 고양이 고기를 포식했을 것이고 어떤 소녀가 고양이 가죽으로 털모자를 만들어 썼겠지. 페트는 그 때문에 몹시 울적해졌어. 토요일부터 우리는 식사 시간을 바꾸었어. 11시 반에 점심을 먹고 점심은 죽 한 그릇으로 때우니까 이것으로 한 끼가 전략되는 셈이야. 채소는 아직도 구하기가 힘들어. 우리 점심에는 시들어 빠진 상추를 슬쩍 데쳐 먹었어. 채소라고는 상추와 시금치밖에 없어. 썩은 감자도 함께 먹지. 근사한 요리야.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따금 절망적으로 전쟁을 해서 무슨 소득이 있단 말인가? 왜 인간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 이 파괴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고 자문해 본단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이 의문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은 얻지 못했어. 왜 인간은 건설을 위해서 조립식 주택을 만들며 한편으로 거대한 전투기나 폭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왜 매일 전쟁을 위해서 몇백만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의료시설이나 예술가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한 푼도 없을까?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썩혀버리는 것도 있는데 어째서 굶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인간은 왜 이렇게 미치광이 같을까? 나는 정치가나 자본가들이 전쟁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 아니, 보통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어.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벌써 옛날에 모두 골기하여 혁명을 일으켰을 거야. 인간에겐 파괴와 살인의 본능이 있는 법이어서 인류가 예외 없이 모두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기까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건설되고 개발되고 육성된 것은 모두 파괴되고 변형되어 인류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낙심할 때가 종종 있지만 결코 절망하지는 않아. 은신처의 생활은 위험한 모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로맨틱하고 재미있기도 하지. 나는 일기에서는 결핍된 것들을 재미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 나는 다른 소녀들과는 다른 생활을, 평범한 가정주부보다는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작정이야. 내 생활의 출발점은 흥미에 가득 찬 거야.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도 유머스러한 면을 발견하고 웃어 넘기는 것은 그것 때문이었지. 나는 아직 젊고 개발되지 않은 소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 젊고 건강하며 모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리고 아직 그 길 위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나는 타고난 행복하고 쾌활한 성질과 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해방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이 모험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가를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절망할 필요가 있겠니? 안내. 44년 5월 5일 금요일. 키티.
아빠는 나 때문에 불쾌해하고 계셔. 지난 일요일 충고한 후로는 내가 매일 밤 다락방에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시는가 봐. 아빠는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셔. 그 말은 참을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아빠는 한층 더 불쾌하게 만드실까? 아빠와 이야기해야겠어. 언니가 좋은 충고를 해주었는데 들어봐.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해. 아빠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고 계시니까 그걸 말하겠어요? 아빠는 제가 좀 더 근신하리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시죠? 아빠는 제가 14살 먹은 소녀답게 행동해 줬으면 하시지만 그건 아빠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작년 7월에 이리로 온 후부터 몇 주일 전까지 제 마음이 안정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아신다면 다락방에 가는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문자 그대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하룻밤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의 자주정신을 가지기까지는 무척 번민하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아빠가 저를 비웃거나 믿지 않으시더라도 좋아요. 전 따로 독립한 인간이고 집안의 누구에게도 조금도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아빠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빠가 저를 음흉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해서예요. 그렇지만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행동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괴로울 때 모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귀찮게 굴지 말라고 꾸지름을 받았을 뿐이지요.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억지 의리광을 피웠어요.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지나친 장난을 해왔어요. 이제 싸움은 끝나고 저는 이겼어요. 저는 몸과 마음이 함께 독립한 하나의 인간이에요. 저는 이 마음의 투쟁을 통해 굳세어졌으니까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요. 싸움에 이겼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길, 제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려고 해요.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제 나이보다 숙성하니까 아빠는 저를 14살의 소녀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될 거예요. 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아빠가 저를 타이르시더라도 제가 다락방에 가는 걸 막으실 수는 없어요. 아빠가 그 일을 딱 금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어디까지나 신뢰하시든지 두 길밖에는 없어요. 저를 신뢰하신다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내. 세게 나오네요. 44년 5월 6일 토요일. 키티. 어제 너에게 말한 것을 편지로 써서 아빠 주머니에 넣어두었어. 언니 말에 따르면 아빠는 그 편지를 읽으신 후 저녁 내내 몹시 우울해하셨다는 거야. 나는 위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가엾은 아빠. 난 아빠가 그런 편지를 읽으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까를 알고 있었어. 아빠는 퍽 소심하시거든. 나는 곧 아빠에게 아무 말도 질문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아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으셨지. 아직 말씀하시지 못한 채 남아있을까? 이곳의 생활은 다시 보통 때나 다름없이 되었어. 물가와 외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믿을 수가 없구나. 홍차 반 파운드에 350플로린, 커피 파운드에 80플로린, 버터 파운드당 45플로린, 계란 한 개 1.45플로린, 불가리아 담배가 1온스에 14플로린이란다. 모든 사람들이 앙거래를 하고 심부름을 하는 소녀까지 팔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거야. 빵가게 소년이 재봉용 실을 0.9플로린에 사고 우유장수가 암거래 카드를 만들고 장의사에서 치즈를 팔고 있대. 강도 살인 절도가 없는 날이 없고 경찰도 야경꾼도 도둑놈들과 한패이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데 눈이 뒤집혀 있어. 임금 인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테지. 경찰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15살 정도의 소녀를 수색하고 있대.